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대학들이 늘려달라고 신청한 의대 정원을 다 더해보니 3,401명이었습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정원을 현재 4~5배까지 늘리겠다고 신청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위주로 정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입니다.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에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401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올해 증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던 최대치 2,847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증원 요구는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쏟아졌습니다. 비수도권의 27개 대학은 기존 정원보다 2.2배 많은 2,471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북대에선 현재 49명인 정원을 5배 수준인 210명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고, 울산대도 40명에서 110명으로 4배 가까이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의대 13곳에선 모두 930명을 늘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추산을 해서 증원을 신청할 수 있을 때가 거의 많지 않잖아요.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또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요. 그 예과 학생들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를 기부 체납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시킨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문 가들 모여서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 인원과 무관하게 최종 증원 규모는 2,000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음 달 대학의 정원을 통보하고 수정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발표하는 일정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학들의 증원 신청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항의 표시로 삭발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대학들을 압박한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대 의과대학 정문 앞에서 의대 교수 2명이 삭발식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학 측에서 구성원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3배 가까이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실습하는 장비들, 그리고 참여해야 될 교수님들, 이런 것들이 전혀 충원이나 지원이 현재까지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육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사직서 제출이 잇따랐습니다. 경북대병원의 한 외과 교수는 정부가 우는 아이에게 뺨 때리는 격으로 협박만 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충북대병원의 심장내과 교수는 무분별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원광대에선 교수 5명이 보직 사퇴했습니다. 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400명씩 증원하겠다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정부의 증원 신청 결과 발표는 의사들을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차피 2,000이잖아요. 이 중간 숫자를 왜 발표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분히 의사들 망신 주는 거죠. 도요주기식이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대학을 압박해 신청하게 한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네,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오늘 응급실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26개의 병상이 모두 가동 중이고 저녁 7시 반 기준으로 17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은 대부분 대기 시간이 길어져 응급실 이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는데요. 환자 보호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7시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지. 의사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기다려야 되고
피 검사하는데도 몇 시간 기다려야 되지 뭐. 호흡기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한 환자는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려 겨우 검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다시 와서 7시간 만에 겨우 시술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의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 가운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한 암 환자는 병실이 모자라 2차 병원으로 옮겼다가 증상이 나빠져 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돈은 돈대로 쓰고. 서울대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 응급실 운영에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술 예약을 줄이고 병동을 축소한 데 이어 오늘은 병동 통폐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현장 조사가 이어졌죠? 네, 정부는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예고한 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당장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끈 주동 세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고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이 고발됐는데요. 내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그대로 추진하고 의료계는 이제 소송까지 내가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지윤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 기자. 일단 대학들이 낸 증원 규모 보니까 생각보다 꽤 큽니다. 역시 대학들은 입장이 또 의대 쪽하고 다를 수밖에 없나 보군요. 네, 의대 쏠림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의대가 있는 대학엔 우수 인재가 몰리고 아무래도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대학 입장에선 의대 증원이라는 기회를 포기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자, 수요 조사 마감이 어제 자정이었는데 정부 발표는 오늘 바로 했습니다. 시간 끌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지난해 첫 수요 조사를 보면요. 정리가 필요하다고 좀 미루다가 12일 만에 숫자를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불과 하룻밤 만에 바로 발표했습니다. 의료계가 2,000명은 무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봐라, 대학들은 3,000명 넘게 가능하다고 하지 않냐. 결국 정부 입장에 더 힘을 싣는 결과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의대 학장들이나 교수들의 우려는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늘리게 되면은 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들 양성할 수 있겠느냐, 교육의 문제, 질 이게 가장 큰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대학 안에서도 총장과 의대 학장들 사이에 시각이 다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의대 해부학 실습이 있는데 가뜩이나 요즘 시신 기증이 어려워서 이른바 카데바 시신 하나에 학생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부위별로 나눈 다음에 실습한다고 합니다. 네. 학생이 두 배 더 늘면 실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게다가 기초의학 가르칠 교수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교실이나 장비를 더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의대 교수들의 그 동요라고 할까요? 여러 대응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진료 현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들도 진료에 손을 떼는 게 아니냐 복지부에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대규모 증원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 처벌에 반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의사협회에선 정부가 총선용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빡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 의료 패키지는 구색을 맞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환자들 피해가 더 커질 게 눈에 지금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해결책 찾아야 될 텐데요. 예, 당장 협상의 여지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의대 증원이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인 건 분명하고 네.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공의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우리 의료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처벌과 대화, 뭐가 최선인지 고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지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MBC가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 조사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거대 양당을 지지하는 표심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표심은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54개 중 140여 개 지역구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세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지역구 투표 의향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45%로 지난 3차 조사보다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줄었습니다. 5차 범위를 고려하면 큰 변화 없이 양당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MBC 패널 조사 결과는 매번 새로운 응답자를 조사하는 일반 여론조사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 전화면접조사 605개를 종합 분석해 추세를 살펴보는 MBC의 여론M에서는 박빙이었던 양당 지지율이 2월 들어 국민의힘 상승세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 패널 응답자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반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이 15에서 20%에 달하지만 패널 조사에서는 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패널에 응하는 분들은 고관여층이시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총선에서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59%,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2달 사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 선택지가 계속 변하고 있는 비례대표 표심은 출렁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며 비례표심 13%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는 3차 조사 대비 10%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수정당 비례표심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26%로 지난번 조사와 2%포인트 차이가 났고 개혁신당은 9%를 유지했습니다. 양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어떤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야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소속 정당과의 관계에서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5%에 달했고 지지자와의 관계에선 지지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죠. 유영하 변호사를 경선 없이 대구에 단수로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쇄신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안으로 내놓았던 국민추천제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강남과 대구, 울산 등 강세 지역 5곳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의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 친박 인사가 또 대구에서 공천된 겁니다.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늦게 발표했잖아요.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충남 아산갑에 단수 공천돼 논란이지만 당에선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나선 서울 서초 을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송파갑에 이어 서울 강남권에서 TV조선 출신의 앵커 2명이 여당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병에는 갤럭시 성공 신화로 유명한 영입인재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는 화성 을에는 39살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서른 의원이 탈당한 경기 부천을로 옮겨졌습니다. 쇄신 없는 중진 불패 공천이란 비판에 해결책으로 내놓은 국민추천제는 서울, 강남, 갑, 을, 대구, 울산 등 텃밭 5곳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겉은 젊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자기한테 아첨한 사람들만 밀어놓은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분명히 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주를 찾아 격전지 방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4석 중 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끝날 때마다 이 무심천을 건너와서 여기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모레부터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열세 지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표를 놓고 경쟁하게 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협력의 방식으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취임 인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다음 달 총선에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여당과의 1대1 구도로 지역구에서 이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역구와 비례에서 역할을 나누어 서로 상승 효과를 내자는 전략을 조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별도의 비례연합을 출범시킨 민주당으로선 검사 독재 청산이란 총선 구호에 선명하게 동조하는 조국혁신당이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거리를 뒀던 조국혁신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게 연대의 계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곧바로 전략 공천을 받은 영등포갑 선거구를 찾았습니다. 상대 정당으로 가셔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니까 우리 당원 또는 우리 당이 공천해서 정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의 말씀이 맞나?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배우자 부실장을 맡았던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이른바 사천 논란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당직자였고 문재인 정부 비서관을 지낸 분이라며 가짜뉴스로 선거를 어지럽히는 여당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수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시켜달라는 권 후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의 2인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SPC그룹의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한 부당 노동행위, 그리고 과거 총수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수사 기밀을 빼낸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검찰이 황 대표의 집무실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를 건지지 못했던 이유가 이번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SPC 황재복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황 대표는 파리바게트 제빵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또 검찰 수사관에게 뒷돈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들과 수사권 정보 거래한 사실 인정 안 하시나요? 지난 2022년 11월 SPC 허영인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압수수색 직전 SPC 백모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뒷돈을 주고 압수수색 일정을 알아내 황 대표에게 보고하자 황 대표가 그 수사관이 내 방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SPC가 뒷돈을 주고 관리하던 수사관은 당시 수사팀의 최고참급이었고 실제 압수수색 당일 허영인 회장과 황 대표의 집무실 수색을 맡았습니다. 집무실에선 큰 소득은 없었고 허 회장과 황 대표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새 휴대폰처럼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과 황 대표는 1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PC가 사실상 압수수색에 개입하려 한 정황은 구속된 백전무의 휴대전화에서 포착됐습니다. 평소 업무에 꼼꼼한 백전무는 대부분의 통화를 녹음해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황재복 대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SPC 수장인 허영인 회장이 노조 탄압과 수사기밀 유출 과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묵인한 건 아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업비 2천억 원을 들여서 구도심을 개발하는 이른바 감정사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민간 개발로 추진되던 사업은 중간에 민관 합동 개발로 바뀌었는데 당시 김포시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김포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MBC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이 전 김포시장의 최측근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이고 뭐가 문제였는지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포시 남단에 위치한 감정사지구. 2,500세대 규모 아파트와 공원이 함께 들어설 계획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대략 2천억 원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구 단위 계획이 고시된 이후 민간 시행사까지 선정됐는데 13년 만에 돌연 시행사가 바뀌었습니다. 김포시가 감정사지구를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다며 새로운 시행사인 GK개발을 선정해달라고 시장이 시의원 설득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장이 시의원들을 쫓아다니지도 안 합니다. 시의원들한테 통과시켜라. 한 개인 업자로 해서 통과시켜달라고 업소하고 다니냐. 심지어 선정 방식은 공모 절차 없이 단독으로 정하는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공공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미 사업권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김포시는 사업 지분을 나눠가는 방식 역시 GK개발에 유리하게 짰습니다. 땅을 사들인 뒤 아파트를 세워서 얻는 분양 수익에 대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김포시는 또 토지 수용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기준도 80%에서 54%로 낮춰줬는데 이마저도 시행사는 일부 주민 동의서를 가짜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공동 시행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장 원모 씨마저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서퇴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압력에 못 이겨 물러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실태감사를 벌여 정하영 전 시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지난해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하영 전 김포시장은 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시행사를 바꾼 것이라며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시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시장의 책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선 조직 통솔력과 태도 문제도 있었다며 자신의 임기 전 진행됐던 도시개발 사업 과정 실패로 책임을 지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의 초점은 개발 특혜 이면에 모종의 대가가 오갔는지에 모아질 텐데요. 그런데 민간 개발업체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의 측근에게 수억 원대 현금을 전달한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포착이 됐습니다. 또 비자금의 규모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도 이 수상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특혜 의혹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특혜를 준 배경을 캤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민간업체 대표 선모 씨의 동업자가 로비 정황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로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동업자는 전직 김포시 공무원 출신으로 시청과 업체를 잇는 사실상 로비 창구였습니다. 많은 걸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거를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네. 뇌물 출처는 허위 용역을 통해 만든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K개발의 선 대표는 동업자가 만든 DHS 파트너스에 토지 수용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실제 용역 일을 맡지 않았고 용역 대금은 그대로 현금화됐습니다. 개발업체가 빼돌린 돈은 2020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비자금이 정하영 전 시장 최측근인 이모 전 김포시 정책보좌관에게 뇌물로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자금이 조성되는 시기에 DHS 파트너스 이름 등으로 이전 보좌관 부인과 처남 계좌로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이 입금됐고 이전 보좌관 본인 계좌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6천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정하영 전 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전 보좌관 뇌물수수 얘기는 최근 경찰에서 처음 들었고 당시 알았더라면 당연히 조치했을 것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K개발 선 대표도 이전 보좌관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며 뇌물 제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전 보좌관과 DHS 파트너스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규모가 최소 20억 원이 넘는 만큼 검찰은 추가 자금이 정전시장 등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서 세제 혜택과 장학금 지원 등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대거 내놨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고 검토와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발표 내용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은 최근 직원들에게 아이 1명을 출산하면 1억 원씩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또 회사에서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렵게 결단에 지원해준 그 취지가 많이 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정부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 13개, 참석자 46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오늘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층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고 주거 장학금도 신설합니다. 또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 5만 1,000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 과제는 모두 55개. 워낙 방대하다 보니 대통령도 하나씩 열거하던 중 말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학자금, 생활비, 또 주거비용 문제, 그리고 또 20장이나 되는 발표 자료에 있던 내용 일부가 통째로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사전 발표에서 청년의 연령 규정을 현행 34살에서 39살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토론회를 2시간여 앞두고 이 내용을 삭제한다고 알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되니 재정 문제도 뒤따르고 노인 연령은 어떻게 할지와 연동돼 있어 관련 부처 간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년 정책에 드는 예산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탄탄하게 구축해 놓는다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아마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일부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는데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작년과 비슷한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해 시장에 돈을 풀고 내수 촉진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인데 불안 요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 나선 리창 총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 5.2%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提出上述预期目标，综合考虑了国内外形势和各方面的因素。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경기 회복 추세가 여전히 불안하고
수출과 내수 모두 기대 같지 않은 데다 부동산과 지방 채무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돈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재정을 편성해 미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推动产业链、供应链优化升级，推动传统产业高端化、智能化、绿色化转型。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코로나 봉쇄 시기였던 2022년의 기저효과 덕이라 올해 5% 넘는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309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60조 원인 한국의 5배, 71조 원인 일본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양회 폐막에 맞춰 하던 총리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30년 만의 일입니다.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면서 과거 확실한 2인자였던 총리의 위상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갖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문현 기자가 고령 운전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회색 SUV가 중앙분리대를 부수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보행자까지 들이받은 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한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차가 저쪽에서부터 굉음 내면서 달려오더니 건너오시는 할아버지를 치여가지고.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79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9.3%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15.4%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65살 이상 운전자는 총 438만여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2.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17.6%에 달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특징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매년 반납자 수가 증가해 작년엔 28,700명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됐습니다. 또 자녀분들이 운전면허를 좀 스스로 반납을 하고 좀 안전하게 지내시라 이렇게 권유하는 계기가 돼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운전대를 놓게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먹고 살지를 못해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100만 원을 줘도 안 할걸요. 안양에 아들네 집이 손잡으러 다닐 때 가는데 한 달에도 뭐 한두 번씩은 가는데요.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거나 긴급 제동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어르신 조건부 운전면허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인도에서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하던 스페인 여성이 괴한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7명 중에 검거된 3명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얼굴을 철저하게 가린 채였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을 시커먼 복면으로 가린 3명의 용의자가 줄에 묶인 채 경찰차에서 끌려 나옵니다. 복면의 눈과 입부분에만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놔 용의자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용의자들은 현지 시간 1일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둠카에서 스페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लेकिन देखने से लगा कि उनके साथ घटना हुआ है तो चोट चेहरे पर दिखा जिसके आलोक में उसको प्राथमिक स्वास्थ्य केंद्र सरैयाहाट नज़दीक में है वहाँ पर ले गए तो डॉक्टर को उन लोगों ने बताया कि उनके साथ
스페인 국적의 피해 여성은 남편과 함께 텐트를 치고 자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 7명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스페인에서 출발해 인도를 수개월째 여행 중이었습니다. 부부는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밝혔는데 영상 속 부부는 얼굴 곳곳에 타박상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Nos ha pasado algo que no deseamos a nadie? Les han puesto el cuchillo en el cuello que me iban a matar. Y a Fernanda la viola. Siete tíos. 인도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인도 전국에서는 매일 평균 90건의 성폭행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피해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현지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23살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신체가 훼손돼 숨진 채 거리에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인도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지만 성폭행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겸입니다. 네,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교실이 부족해진 학교들이 최근에는 조립식 건물을 지어 교실로 쓰기도 하는데요. 다른 학교에서 쓰던 자재를 그대로 뜯어서 쓰고 곰팡이까지 피어 있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당장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생겼고 안전과 건강도 걱정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학기 수업이 한창이어야 할 오전 시간 학교에는 기계 소음이 요란합니다. 4층짜리 조립식 건물, 이른바 모듈러 교실로 공장에서 만든 박스 형태의 건축물을 가져와 학교 부지에 쌓아 올린 겁니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작년까지 800명대였지만 1년 사이 1,100명대로 늘자 조립식 교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조립식 건물 곳곳인데도 곰팡이가 발견된 겁니다.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습기가 차고 이래서 곰팡이가 피인 데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건물에 쓰인 자재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다가 철거한 교실 자재를 다시 가져다 쓴 겁니다. 안에 보니까 먼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중고였다, 재사용한다 이렇게. 이 학교뿐이 아닙니다. 3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의 조립식 교실에도 자재가 재사용됐습니다. 인터넷에는 해당 업체가 자재를 재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곰팡이로 덮인 마감 자재를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부랴부랴 여기저기 벽을 뚫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 거면 필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보다. 중학교 조립식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 450여 명이 원격 수업으로 새 학기를 맞았고 초등학생 230여 명은 미술실과 돌봄실 등으로 흩어져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또 준비가 안 되는데 어거지로 하는 것 같아. 뭐 소리도 울리고 계속 접속도 끊기고. 학교는 구조 안전 진단과 공기질을 측정한 뒤 문제가 없다면 일단 교실을 쓰고 여름방학 때 새로 짓겠다고 했지만 중학교 조립식 교실은 임대 계약이어서 중고 자재가 쓰였어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교실을 쓸 수 있냐 없냐가 가장 그런 거죠. 안에 뭐 곰팡이도 있고 뭐 부실시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업체 측은 교육청에 자재를 재사용한 걸 인정하고 하자 보수를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보통 험준한 산속에 서식하는 산약이 최근 민가나 도로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먹이를 구하지 못한 개체들인데요. 이번 겨울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산약의 17% 정도가 굶주림으로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원 인제군의 산골 마을입니다. 마을 앞 벌통 뒤에 낯선 짐승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입니다. 기력이 다했는지 사람이 보이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산양은 보통 산세가 깊고 험한 곳에 서식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구하지 못하자 마을까지 내려온 겁니다.
계속된 폭설로 미시령에는 16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사냥들은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을 주변에선 이미 폐사한 사냥들도 발견됐습니다. 폭설이 오고 날씨가 좀 개고 이 폭설이 조금 녹으니까 보이더라고요. 눈에 파묻혔다가.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고. 사냥 폐사체를 확인해 보니 제대로 먹지 못해 비쩍 마른 상태였습니다. 수컷이고 한 7년에서 8년생 정도 됩니다. 사냥은 식물의 잎이나 종자를 주로 먹는데 눈으로 뒤덮인 겨울 산에서는 먹이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10마리 안팎의 사냥이 폐사하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사이 전국에서 27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체 사냥의 17%가량이 이번 겨울에 숨진 겁니다.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눈에 묻히고 땅은 얼어 먹이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 눈이 쌓인 곳이 적지 않아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조가 필요한 사냥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자체나 공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사냥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게 되면 야생으로 복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먹이를 주면서 10여 년 이상을 길러오던 길고양이들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산책로. 검은 상자로 만든 고양이집 입구에 딱딱하게 굳은 사체가 끼어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나무 뒤편에서도 고양이가 숨진 채 누워 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완도의 한 고양이 급식소 인근에서 잇따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체만 36구. 죽어버리니까 오늘 오버타임 그걸 봤는데 삼겹살을 먹게 되면 비계 있죠. 그것이 콩알만 하더라고요. 길고양이 사체는 10여 년 전 완도군에서 만든 급식소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체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일부 개체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범백혈구 감소증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측은 고양이들이 숨지기 전날까지도 건강했다며 고양이 주변에 있던 돼지 비계 조각과 최근 누군가 급식소의 사료 그릇들을 훼손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개체가 이제 죽으니까 비계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또 그런 거는 이제 학대자들이 거기다 농약이나 이런 약품 같은 걸 묻혀가지고 고양이 유인할 때 많이 쓰는. 또 2년 전 누군가 고양이 얼굴을 불태우는 등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추출하는 CCTV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탐문사하고 인근에서 CCTV를 분석하고 있고요.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하고 사료와 물에 대한 약동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결정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지난주 법원이 복귀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일주일 만에 방심위 회의가 열렸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야권추천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당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이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을 복귀시키라는 법원의 결정 일주일 만에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김 의원이 예정된 방송 소위 출석을 위해 직접 나왔지만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촉 당시 방송 소위와 광고 소위 담당이었는데 이미 김 위원의 자리에 새로운 여권 위원이 배정됐다며 방심위가 김 위원의 참석을 불허한 겁니다. 이런 파행적 운영은 방심위가 야권위원회 해촉 절차를 강행하고 대통령실이 해촉 결정 닷새 만에 그 자리에 여권 추천위원을 임명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앞서 류일임 위원장은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를 강행했고 법원은 이것이 해촉 사유인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함께 해촉된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담당 소위를 재배정해 김유진 위원을 참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시찬 위원님의 가처분 심리 결과가 만약 이번 주에 나오면은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소위 배정을 좀 조절할 거고. 김유진 위원은 야권 위원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시간 끌기이자 위법 행위라며
법원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5개월의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위원회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소위 배정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오늘 회의는 여권 추천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다음 주 월요일 전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공식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벌여서 정직 징계를 내렸고 양측이 거세게 충돌했었죠. 당시 윤 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이 줄줄이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보복성 징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인사명령, 검사 징계법에 따라 검사 이성윤을 3월 6일 해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최근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하는 등 검사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고,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때 수사 자료를 감찰위원회에 부당하게 넘겼다는 겁니다. 당시 감찰을 진행한 박은정 전 감찰 담당관도 역시 해임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총장 감찰에 가져다 쓰고 다른 검사의 검토 보고서를 고치는 등 무리하게 감찰을 진행했다는 이유입니다. 보복으로 보죠. 아니 징계가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도중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오보를 전달한 신성식 전 검사는 지난달 해임됐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다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검사도 4년이 다 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반대 세력을 보복하고 축출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인 것이죠. 징계 수위는 사법 처리 결과와 사뭇 다릅니다. 검찰은 2021년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 이성윤, 박은정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권 교체 이후 3년째 재수사 중입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근 가족의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징계 사유가 없다며 감찰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프랑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평했는데요. 교황청은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낙태권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Pour l'adoption 780.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에펠탑이 반짝이고 나의 몸, 나의 선택이란 조명 문구가 밝혀집니다.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프랑스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프랑스 헌법 34조에 추가됩니다.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Aujourd'hui, nous pouvons changer le cours de l'histoire. Il est de notre devoir que les consciences qui s'éveillent à présent et celles qui écloreront demain ne soient plus hantées par ces souvenirs macabres. 프랑스는 이미 지난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돼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핵심은 낙태의 자유를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정적 계기는 보수화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2년 전 판단이었습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판례를 45년 만에 폐기했는데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역시 점점 보수화되는 분위기가 오히려 개헌까지 이끈 겁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세상에 눈을 뜰 수 없는 모든 아이들의 패배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청도 표결 직전
모든 정부에서 생명 보호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낙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도 낙태권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권 보장법,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5주 이후 낙태 금지 공약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자평입니다. 생명윤리와 여성 인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프랑스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자신의 딸을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부탁을 받아서 송 전 차장의 딸을 채용하고 이와 별도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도 특별 채용하려고 한 혐의로 충북선관위 한모 전 과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중앙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어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2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 시즌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기아의 핵심이자 정신적 지주 양현종 선수. 선배 류현진의 복귀를 경계하면서 또 한 번의 맞대결을 기대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에서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18년차 양현종의 전지훈련은 조금 남다릅니다. 자신의 구위 점검은 기본. 후배들과 캐치볼을 할 때 조언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기훈처럼 잠재력이 엿보이는 후배에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기훈이가 요즘 좀 성적도 그렇고 캠프 와가지고 이소침에 있고 워낙 가지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훈련 내내 팀 전체를 바라보는 양현종에게 한화는 갑작스러운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류현진의 복귀 때문입니다.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정말 바로 옆에서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린 투수들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대팀이지만 좀 무섭기도 하고. 잊지 못할 기억도 있습니다. 류현진이 MVP와 신인왕을 동시에 차지한 이듬해 맞대결을 펼쳤는데 임시 선발로 나섰던 만 19살인 양현종은 조기 강판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저희 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좀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었고 그래서 그때는 꼭 이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땀 닦는 거에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잘 극복한 것 같아요. 이제 류현진과의 두 번째 맞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진이 형과 같이 대결하면서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운드에서 긴장도 하고 생각도 많고 18년이 지났어도 약간 뭐 신인 때랑 똑같은 그런 긴장된 마음. 에이스를 넘어 기아 마운드에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은 양현종. 이제 후배들을 이끌고 7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 시즌 첫 경기부터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한 선수죠. 맨유 출신의 서울의 링가드가 닷새 뒤 홈에서 데뷔전을 가질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광주전에서 교체로 투입돼 K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링가드. 거친 태클로 퇴장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는데요. 원정 경기였지만 당시 예매 시작 2분 30초 만에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닷새 뒤 열리는 서울의 홈 개막전도 벌써부터 난립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예매 사이트가 열렸는데 대기자 수가 수천 명을 넘겼고요. 30분 만에 무려 2만 7천 장이 나갔습니다. 작년 4월 가수 이명웅 씨가 시축했던 경기도 예매 30분 만에 2만 5천 장이 팔려 화제였죠. 그때는 실제 경기에 4만 5,007명이 입장해 코로나19 이후 국내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링가드 효과가 과연 새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경기 중엔 항상 공에 집중해야겠죠. 잠시 눈을 돌렸다가 벌어진 황당한 실수로 또 플레이 출발합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입니다. 전반 8분 만에 실점하며 끌려간 트라부존스포르. 이후에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손짓으로 백패스를 지시했는데 패스가 약해서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2분 뒤 경기가 다시 재개됐는데 아까 백패스를 하라고 했던 이 선수 다른 선수들에게 또 지시하는 사이에 그만 패스가 오는 걸 놓치고 말았네요. 정말 황당한 골이 터졌는데요. 골키퍼와 호흡이 맞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에 눈을 떼면 안 되겠죠. 올해 실수로 뽑힐 만한 어이없는 실책에 팀도 연승 마감. 이번 실수는 정말 뼈아프겠는데요. 다음은 NBA입니다.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를 선보인 유타 재즈. 한 번 띄워준 공을 다시 백보드에 맞춰 이중 엘리웁 플레이를 성공시켰는데요. 그리고 4쿼터 승리가 확정된 순간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공을 잡은 뒤 다리 사이로 빼내 기막힌 덩크를 꽂아넣습니다. 홈팬들을 위한 세리머니까지 제대로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오는 9일 시작되는 여자농구 플레이오프에 앞서 4개 팀 선수들이 입담 대결을 펼치며 우승을 자신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봄 향기가 서둘러 짙어지려나 봅니다. 경칩일인 오늘 곳곳에 비가 왔는데요. 이 경칩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6.3도까지 올라서 기상 관측사상 역대 2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 속에 남쪽에서는 꽃이 피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벌써 벚꽃이 피어난 모습인데요. 반면 강원도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설악산에서 속초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눈이 펑펑 오면서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최고 1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모레는 경기 북동부를 중심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서쪽 지방의 비나 눈은 그쳐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서는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쪽 지방은 밤에 비나 눈이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미세먼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